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7강 봉선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문어스님하고 동갑인 육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팔촌이라고도 하는 생년월이 같아요. 1892년 2월. 그래서 어, 네, 초순에 태어나고 하순에 태어났어요. 고차이래서 거의 쌍둥이처럼 한 그 시종 마을에서 그렇게 둘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한 분은 이제 대강백 한글 대장경의 역사를 이룩하신 문어 스님이고 이제 한 분은 춘원 이광수 우리 봉선사 초입 부도밭에 이광수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봉선사 월인석보대학 저는 터키 MGS 대학교의 정진원입니다. 오늘은 음, 우리 교재 월인석법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92쪽 일곱 번째 이야기 월인천강지곡과 속보상절 의미를 공부할 거고요. 어,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을 한 달락이라도 다 이렇게 참여해서 읽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상절 이야기는 이제 여덟 번째 8회로 시달다 태자가 드디어 장가들려고 이상형을 찾는 그런 또 재밌는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봉선사를 다니면서 봉선사에 서려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춘원 이광수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이 정도 우리 연배면 다 이광수 소설 읽고 자라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언젠가 얘기했을 텐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책이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눈에 띄는 이제 글자랑 글자는 아주 그냥 제가 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국민학교 때 너무 조숙한 거예요. 그 남의 인생사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뻔하고 시들해서 별로 살고 싶지 않았던 조숙한 어린이였어요. 오늘 요 이야기도 이제 드려보고, 이 사진이, 지금하고 흑백으로 찍은 것처럼 비슷하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거의 한 100년 전에, 찍은 봉선사 모습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여기, 아, 복원을 해놓은 거죠. 제가 불경서당 다닐 때 복원을 해놓고 이때에도 여기 그 샘물이 있었어요. 이 봉선사 샘물이 굉장히 그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조실 스님한테 제가 그 불경서당 처음 와갖고 이제 저녁 먹고 밤에 그 공부할 때 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공부에 뜻이 없고 이 샘물 들어오는 선생님도 있었을 정도로 이 물이 음수래요. 그래서 음수가 그렇게 귀한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그때는 여기 어디쯤에 이제 공양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 그냥 물에 된장만 풀고 무슨 무 조각 몇 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된장국인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맛있지? 된장이 맛있어서 맛있나요? 뭐 이랬더니 물이 맛있어서 물이 좋아서 모든 음식이 맛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이제 불이 나서 한국전쟁 때 이제 산신각, 삼성각만 남고 이게 다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맨 모습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어,
여기, 요런 정각은 없죠. 지금 이쪽에, 지금 계속 이제 복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왕실에서, 이제 여기 오실 때 그 신하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봉선사의 그건데, 그 연불원, 그 정봉들 보살님이 계시고, 그 이제 시봉하고 있는, 임묵스님 연불원이 있고, 이제, 그, 여기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운화당이 있고, 요 판사 관무원에는, 이제 주지 스님이 계시고, 그 뒤에 서별실에는 현진 스님이 계시고, 이제 가운데 큰 법당이 있고, 저희는 처음에 방적당에서 불경서당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동별당, 그리고 다경실, 아이고, 동별당도 사실 여기 있지 않죠. 여기 다경실 옆에 있죠. 그리고 범종로도 지금 이 아래로 이사 왔죠. 여기에는 이제 약사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리고 원래는 개건당이 이 조사전이에요. 이 큰법당 바로 뒤에 정의왕후와 그 정문수행 보살을 모셔놓은 개건당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중창하면서 조사전 그 스님들 영정을 모신 곳을 이제 자리를 바꿔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장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점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쪽에 이제 저기 별당 내려오면 있고, 그 봉선사는 주지 스님은 이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만 고려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조실 스님, 은호 스님이 누누이 천년 고려시대는 그 일제강점기 때 봉선사 땅을 그 빼앗으려는 식민지 총독부, 일제 총독부에게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에, 그 당시에 노스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얘기도 뭐 들으면 거의 1시간 들어야 돼요. 막 오래된 종이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종이를 막 구기고 막 무슨 그 변소에 빠뜨리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천전된 종이처럼 보이게 하고 거기에다가 고려 시대부터 이 땅은 봉선사 땅이었노라 뭐 이런 기록을 썼다는 이야기를 조실 스님께 누누이 들었고 조실 스님도 그 봉선사 저기 알리는 이렇게 옛날에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봉선사 저기 소개하는 그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말해 두노니 하시면서 쓰셨어요. 봉선사는 1469년 세조가 돌아가신 그 예종 1년에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윤씨께서 남편 세조를 추모하고 능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89칸의 규모로 봉선사를 이제 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신미스님의 수제자인 하결학조 두 스님이 이 창건에 관여를 하시고 주지를 사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봉선사 현판은 예종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이제 불에 타서 남아있지 않죠. 현재 보물 제397호로 지정되어 있는 봉선사 대종이 이제 이 같은 해에 1469년에 주저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1550년 명종 5년에 이 절이 그 선종, 교종, 양종의 가운데에서 이제 수사찰. 그래서 지금도 봉선사를 교종본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때 1550년부터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미 한번 전소가 되었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잖아요.
왕실에서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듬해인 1593년에 주지 낭해 스님이 바로 중창을 합니다. 인조 때 1635년, 36년에도 병자호란으로 다시 불이 난 것을 또 바로 그 이듬해 이 봉선사의 위상이 어떤지 아시겠죠? 보통 불이 나면 다 폐사가 되지 않습니까? 꿋꿋하게 굳건하게 바로 이듬해에 주지 계민 스님이 중창했고 영조 때 1749년에 제점 스님이 또 중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청풍로 앞에 올라가는 길에 이 500년 된 느티나무 그 푯말도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약간 거북이 모양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거북이 얼굴이고 이 거북이 목 같고 그래서 이 500년을 그 다 역사를 보고 있는 지키고 있는 이 봉선사 입구에 느티나무를 한번 가서 한 번씩 쓰다듬고 소원을 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어 스님께서 큰법당이라고 우리나라 그 대웅전을 최초로 쓰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전국의 어느 절을 가도 큰법당이라고 쓴 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뭐 미국 같은 절에도 한국 절에 큰법당이라고 쓴 그것들이 꽤 제가 답사를 가보면 많이 보입니다. 그 은호 스님이 이제 광복 이후에 원래는 독립군이셨잖아요. 이제 일본 경찰에 쫓겨서 이제 금강산 유점사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피신하면서 불경책을 보고 있다가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죠. 은호 스님이 광복 그런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는 출가하신 스님이 되셔서 한문으로 된 팔만대장경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이제 그 거의 인생을 다 헌신하시죠. 불교 대중화에 열정을 쏟았죠. 불경 한글화의 취지를 살려서 대웅전도 큰법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사찰 법당 가운데 최초의 한글 편액이다. 편액, 현판, 이렇게 그 나무로 쓰여 있는 대문 이름이죠. 그 집의 이름, 그걸 편액이라고 합니다. 큰 법당 편액은 그 당시에 서예의 대가였던 금인석 선생의 글씨고 큰 법당 주련의 글씨는 석주 스님, 큰 스님의 이제 글씨예요. 큰 법당 뒤편에 조사전에도 한글 주련이 붙어 있는데 아까 뭐랬죠? 조사전은 객원당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편에 주련이 이절을 처음 지어 기울면 바로잡고 객원당이니까 불타서 다시 지은 고마우신 그 공덕의 조사에 관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바꾸려면 편에까지 바꿨어야 한다. 조사 전에 이거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운하당, 봉선사라는 편액이 여기 걸려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운하당이 중심이 되는 운하당도 사실은 제가 있을 때 제가 94년도부터 이 봉선사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공양하는 방이었어요. 대중 공양하는 방. 근데 이제 지금 이쪽으로 뭐라 그러죠? 육 육자만 생각나네. 거기가 이제 공양관이 됐죠. 그래서 운하당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큰 법당이라고 쓴 것은 이제 운호 스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거 우리 큰 법당 앞에 탑에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큰법당에 이제 그 큰법당 편액만 자랑스러운 줄 알고 있는데 이 부처님을 놓고 부처님 왼쪽에 여기에는 한글 화웅경이 이제 여기 보면
한글환경, 뭐, 십주품, 이때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보살의 무량방편 삼매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금리로 쓰여져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오른편, 우리가 이제 그 어간문을 두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이제 그 오른편 문에는 법화경이 또 금리로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것들을 가서 오늘 수업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경이라고 얘기하죠. 벽을 이 경전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한국전쟁 때 살아남은 삼성가학이 그래서 보통 때는 삼성가학이 뭐 그냥 민속 신앙을 수합하기 위해서 절마다 그냥 하나씩 들여놓은 그런 정각 뭐 절에 뭐 산신 할아버지하고 호랑이가 웬 말이냐 뭐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잘 삼성가학에 눈길을 안 줬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영험하다고 하죠. 다 전소됐는데 이 정각만 하지 않았고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여튼 북두각, 살일령각, 독성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월초 화산이 1926년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다시 건립을 했는데 6.25 때 소실되지 않은 유일한 정각이고 한신, 칠성, 독성 세 분의 성인을 모셨다고 해서 삼성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정교하고 그 파주 보강사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후불탱화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도 왕실 사찰이었어요. 같은 분께서 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색감도 제 마음에 쏙 들고 아주 참 좋습니다. 어, 여기 이제 모셔놓은 그리고 이제 이그 개건당 조사전 옆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지장전 위에 있는 개건당의 모습이죠. 개건당이란 10개자, 세울 건자, 집단 이렇게 돼 있어서 봉선사를 창건하고 계산, 그러니까 산문을 연 계산 대공덕주 정의왕후 윤씨 그리고 중건 공덕주인 계민선사 그리고 정문수행 보살을 모시기 위한 이제 당우로서 계산 중건의 머리자를 따서 계산의 계, 중건의 건에서 개건당이라고 이름을 했대요. 현재 조사전의 정각이 원래 개건당이었는데 이 당우를 새로 만들면서 개건당으로 사용하고 원래 개건당은 조사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봉안당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납골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의왕후 윤씨의 위패고 정문수행 보살님 중건공덕주 그리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시절에 이인자였던 그리고 그 부인 정보현행 이 이제 일가가 이 봉선사 한국전쟁 이후에 중창을 지금의 모습으로 하는데 커다란 공적을 세운 가문이죠. 그러면 이후락의 그 정보부장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그때 장모님이니까 이후락이 도와서 이뭐 정문생 보살님이 한국 전쟁 이후에 소실된 정각을 이제 중건을 했나 보다 아닙니다. 이분이 이후락을 키운 거예요. 이 이후락은 똑똑하지만 가난한 고학생이었대요. 어, 그때 이제 하숙처럼 그 집에 와서 살게 하면서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승승가도를 달리게 만든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사진은 이쪽 위에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렇게 모셔놓고 지금은 이 정의왕후만 모셔져 있더라고요. 제가 또 오기 전에 남편은 지금 뭐 한 여기 어디쯤에 예, 계시죠. 지금 두 자리 부부 자리를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운어 스님과 춘원 이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광수는 사실 민족주의였고 민족 지도자였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도저히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이제 그 지식인들은 거의 다 죄를 씌워서 그냥 죽이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이 사람이 친일을 하게 된 것도 지금의 한글학회 전신인 조선 쇠항회인가 하는 학자들을 전부 다 잡아 가두어서 어, 그, 음, 그, 그 사람들을 구하고자 자기가 친이라는 데 사인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광수 전집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명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일본이 패망을 하고 광복이 된 직후에 운어 스님이 춘원 이광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봉선사에 묵을 곳을 마련해 주어서 지금 그 다경실 조실 스님 계신 그 맞은편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다경실 터라는 거기에 이제 이광수 선생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어 스님이 춘원 이광수에게 법화경 한 지를 한 7권 정도 되는데 지게에 지고 그 젊은 시절에 이광수에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로 이끌어 주어서 이광수가 이제 6.25 때 납북이 되었지만 이런 인연으로 1975년 봉선사에 이광수 기념비가 세워졌고 법화경을 아주 좋아해서 자기 스스로를 법화행자라고 춘원이 강수가 불렀고 이때 광복 직후에 이제 봉선사에 와서는 정말 스님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그 이광수 전집에 남아 있습니다. 운어 스님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춘원 이광수와의 인연인데요. 운어 스님과 춘원은 육촌간으로 제종간이라고 그래요. 제종이 뭐 8촌이라는 설도 있고, 6촌이라는 설도 있고, 뭐 3종이라는 설도 있고, 뭐 많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 같이 한 마을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형제처럼 자라났어요. 거의 쌍둥이처럼. 그리고 이광수가 친일 변절자의 오명 그리고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또 죽어요. 그래서 괴로워할 때 법화경을 소개해줘서 불교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감명을 받은 춘원이 법화행자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었고 그 중에 관세음 보살 보문품은 지금도 유명하죠. 그걸 이제 소설로 쓴 것이 사랑이라는 이광수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불경을 번역하는 것을 평생의 원력으로 운원 스님은 생각을 했고 1964년에 동국역경원을 설립을 해서 초대 원장이 되었고 우리 그 월은 조실 스님께서 오랜 기간 또 그 뒤를 이어서 동국역경원장을 하셨죠. 1961년 국내 최초로 불교사전을 편찬을 해서 지금도 운허용하의 불교사전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와 법화경, 홍파 스님이 묘법 연화경을 번역하게 된 인연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963년에 운어 스님이 이제 그 법화경 번역을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운어 스님이 이제 그거 지금으로 치면 4촌 이상이에요. 이광수와 이 경전에 얽힌 사연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운어 스님도 1892년, 이광수 1892년 음력 2월생.
에, 운호 스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춘원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묘법 연화경은 기독교로 치면 성경책이다. 가볍게 접근할 수 없으니 백독 100번 읽은 뒤에 번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춘원이 이제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100번을 읽은 다음에야 춘원이 이제 8개월 만에 번역을 이제 그 했어요. 했어. 6.25 전쟁이 터지고 납북돼서 소식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운어 스님이 이제 춘원의 집에 가서 그 번역한 원고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이제 나중에 운어 스님이 법화경을 출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이 법화경이 이제 그 번역을 다 했는데 그 일, 6.25 전쟁 때인지, 일본 때인지, 어쨌든 다, 이광수는 요시찰 인물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원고를 다 압수해가지고, 그 난로에 불쏘시개로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아마 이게 아마 동화닷컴의 뉴스에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안타까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실 스님께서 계신 다경실 여기에는 이제 능엄대도량이라고 또 쓰여 있기도 하죠. 차를 마시며 병을 읽는다는 뜻의 다로 경권, 로는 화로예요. 그러니까 화로에서 이제 차를 다리면서 경권을 공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로 경권의 두 글자를 따서 다경실이 됐는데 원래 이제 달을 사랑하는 그 집 애월제가 있던 자리에 그 운어 스님께서 지내실 회로 지처에 은퇴하신 그 집으로서 이제 다로 경건에서 다경시를 이제 따신 다음부터는 역대 조실 스님의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경실 바로 앞에는 이런 그 돌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경향실터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조실 스님 말에 의하면 운원 스님께서 내과에 가서 하루 종일 뭔가 찾으시더니 이 돌을 등에 지고 올라오셔갖고 여기에다가 그 못으로 한자 한자 파서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원 그 형제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기억을 여기에 새겨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에서 이제 수필집 돌베개와 나의 고백을 이제 춘원 이광수가 썼다고 해요. 당시 문단에서는 일제 강점기 문화잔재 청산이 이제 그 아주 뭐 그 광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 누가 하나 그 대표로 잡혀가서 그 수모를 당해야 되는데 이광수가 광적의 친일분자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서 이제 이광수가 이제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됐죠. 나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털어놨다. 과거 7, 8년 걸어온 내 길이 그 동기는 어찌 갔든지 민족 정기로 모아서 나는 정정대도를 걸은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조선 신궁에 가서 절을 하고 신궁은 일본 이제 천황을 뭐 이제 기리는 그런 곳이죠. 향상 광랑으로 창씨 개명을 해서 나는 이미 그때 회절한 사람이 되었다. 전쟁 중에 내가 천황을 부르고 내선일체를 부른 것은 일시 조선 민족에 내릴 듯한 이 조선 지식인의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조선 이제 백성들을 살리고 죽이는 커다란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있어 움직인 것이지만 이제 민족이 일본의 기반을 벗어난 이상 속박을 벗어난 이상 광복이 된 이상
나는 더 말할 필요도 또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가장 깨끗하자면 해방의 기별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못한 나의 갈 길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떠한 그 이제 비난과 욕설에도 자기는 그냥 죽은 듯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광수가 머물렀다는 이광수의 가족이 살았던 곳도 사릉인데 생각학자 사릉이고 이 사릉은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의 그 이제 왕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죠. 사릉리에 그 머물렀는데 그 자취조차 찾을 수가 없다. 그 집터 근처에는 그 허름한 창고들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는 미루나무 몇 그룹만 이제 어, 서 있었다. 이광수가 광복의 소식을 들었던 사릉천변에는 갈대와 잡초만이 우거져 있었고 이 보잘것없는 시골 개천에 흐르는 물만이 한 소설가의 영광과 치욕을 기억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동아일보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광수가 그럼 봉선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가 지금 학장 스님인 정원 스님과 이광수가 이제 마지막에는 삼선, 열불, 독경 이걸로 계속 일관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수를 떠서 차를 다려서 그야말로 다로 경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원 스님과 그 이광수가 다녔다던 약수터를 이제 찾아가 본 거예요. 서암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참 올라가니까 문화재와 이제 그 수목원과 광릉 수목원과 봉선사 땅의 경계가 이제 문화재라고 이제 그 표돌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안 보이지만 이 약수터가 있고 이제 스님께서 여기 이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를 지금 오신 김에 청소를 하고 계세요. 물기를 터주고. 이 그 암석 아래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게 한 2, 3년 전인데 스님이 이때 굉장히 젊으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이게 문화재라는 표돌이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약간 이제 구름같이 그 평평한 데가 있는데 망배대라고 불렀대요. 여기가 광릉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바라볼 망, 절할 배, 높은 대라는 뜻으로 스님들이 아침 예불을 마친 뒤에 여기까지 일렬로 줄을 서서 오셔가지고 광릉에 아침마다 참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는 길 중간에는 그 정문생의 그 산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갔더니 산소의 흔적이 없어졌더라고요. 다 이장해서 모셔갖고 지금은 그 자취를 알려주는 돌 무더기 몇 개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산소 자리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이렇게 서암,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피고, 예, 예, 네. 여기까지, 예, 하셨습니다. 오늘 요것만 했는데도 1시간이 다 갔네. 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이따 이 기록하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 이야기고,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우리 교재 다 펴주시기 바라고요. 92쪽입니다. 월인 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 해가지고 두 책을 합해서 월인 석보가 된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인 청강지곡의 의미,
석보상절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예,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제가 도입이니까 요건 제가 읽어보고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다 한때 좋아하셨죠.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무정, 월인석보라는 그냥 종이책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책. 그것이 바로 내 인생책 월인석보입니다. 처음 이 책을 강의할 때에는 정말로 이제 그때 국어학자로서 이 훈민정음으로 된 책을 처음 공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글자 해석에 급급했어요. 그 중세국어 전공하는 학자로서. 내용은 내가 알 바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문법이 어떻게 현대국어와 다르고, 문장의 길이는 왜 이렇게 긴지 한 문장이 책 한 권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시, 얻게, 싸, 옴, 나, 이까지가 전부 다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하다라는 동사 안에 뭐 시없게, 싸, 옵, 나까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나 이런 게 이제 그 궁금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교 무식자를 벗어나야겠다는 그 이제 발심을 하고 불교 그 언저리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훈숙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그 만난 월인석보 서문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월인석보 서문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처음에 학생들한테 안 가르쳤거든요. 태조를 인간적으로 서문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불교 경전에 대한 세조의 해박한 지식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제 그 한 인간의 참회로과 부모와 그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 서문을 끝내고 월인석보 본문을 마주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월인 청강 지고 제1 그다음에 석보상절 제1 그러고 월인청강지고 노래가 기1 이렇게 나오면서 외외 석갑을 무량 무병 공덕을 겉겁에 어느다 살바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이 이 서문을 노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맞춰서 뭐 외외 석갑을 무량무병공덕을 겁겁에 어느 다살바리 이런 노래 기억나시나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조명숙 보살님이 또 악보를 만들어 주시고 막 하모니카로도 연주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가면 이걸 한번 봉선사 합창단과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본문을 시작함에 마음을 다잡고 책상에 앉으니까 예전과 달리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즐겨 읽었던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즐거운 편지 내용은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뭐 하는 이런 시였는데 이 시를 이 황동규 시인이 이 황동규가 또 황수원의 아들이기도 해요. 이걸 고등학교 때 연상의 대학생 누나한테 써낸 연애 편지시래요. 그래서 그 여대생하고 결혼을 했대든가 어땠대든가 하여튼간에 너무 하여튼 대단하지 않습니까? 글자가 낯설고 훈민정음으로 이제 지금은 없어진 뭐 아래아라든지 뭐 세목골이라든지 뭐 꼭지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낯설 수도 있고
또 책이 또 옛날 책으로 600년 전의 책이라는 것 때문에 그 눈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월인석보 서문에서 말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의 정의를 살려서 600년 전 세종의 어린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놀이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이번 생에 우리가 언제 다시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발음을 해보겠으며 석보상절 본문을 챙겨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번 생에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그 춘원 이광수 같은 대문호, 대천재도 법화경을 100번 읽고 번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월인석보 100번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백천만검 난조의 희유한 시절에 그 인연 주인공들이라는 생각, 그 자각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름 짓지 않고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시작하죠. 그 서론에 해당되는 서분이 지금 제가 그 보여드린 그 책에 월인청강지곡 제1 그리고 월인청강지곡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월인청강에 대한 부처께서 100억 세계에 화신하여 교화하심이 이 달이에요. 달이 증문가람, 천개, 달이, 달월, 천강, 천가람에 도장찍히다는 거는 비춘다는 거죠. 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하나이지만 지구상의 물이란 물, 강이란 강, 내란 내, 바다란 바다에는 다 똑같이 달도장이 찍혀서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온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1, 제는 차례라. 월인청강지곡 제1 부처께서 100억 세계의 화신으로 낮추시어 교화하심이 달이 청강에 비치는 것과 같으십니다. 네.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읽어보실까요? 지금, 원수연 보살님 제일 먼저 위에 계시니까 한번 먼저부터 읽어보세요. 네. 네. 먼저 월인 청강지곡의 제목과 세주 주석으로 제목의 뜻을 풀이하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나 어려운 용어, 들어보지 못한 용어에 대한 자세한 주석이 이어진다. 본문부터는 세주도 차근차근 들여다보자. 월인은 달 도장이다. 달은 하늘에 하나뿐이지만 200의 시처럼 호수에도 술잔에도 임의 눈동자에도 동시에 있다. 불교에서 달은 진리를 상징한다. 깨달음의 다른 이름, 부처의 가르침, 달림이 세상 모든 곳 1000개의 강에 도장 찍혀 있음을 찬탄하는 노래 모음집이 월인 청강지곡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1은 첫 번째 노래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야말로 친절한 월인석보 세주시이다.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그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하기를 부처께서 100억만큼 수많은 세계의 화신으로 나타나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마치 달이 즈문 가람에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다시 살려 쓰고 싶은 즈문과 가람이 월인석보에 오롯이 살아있음을 만나는 일도 즐겁다. 네, 오늘은 월인청강지곡 월인청강지곡의 뜻만 아시고 가셔도 큰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죠? 달이 드문가람에 비추는 것과 같다. 월인청강의 뜻이에요. 이왕이면 드문가람을 살려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계시면 드문이 옛날 우리말로 천이라는 뜻인 거, 가람이 강이라는 뜻인 거, 또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잖아요. 제가 홍익대학교인가 홍익여중인가 둘 다 나왔어요. 홍익여중 나오고 홍익대학교도 나오는데 이제 한강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뭐
그러니까 한강을 한가람 푸른 줄기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뭐 한가람 푸른 줄기 굽이 흐르는 와우산 기슭에 진리의 동산 이거 중학교 때 교과인데 한가람만 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 달이 드문가람에 비추다. 월인 청강입니다. 네. 어, 이어서 읽어주세요. 어린 청강지국은 앞서 살펴본 대로 아버지 세종이 1447년에 아들 수양대군이 지은 석보 상조를 보고 그에 대한 화답가로 지은 것이다. 무려 600수가량 되는 대서사시이자 불교 경전 개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선의 석가열의 행적송인 셈이다. 석가열의 행적송이란 고려의 운묵스님이 석가모니 생애와 불교 전래 과정 등을 776구의 개송으로 읊고 풀이한 책이다. 특히 일반적인 불교 경전의 형식은 법문 플러스 개송, 곧 설법에 해당되는 산문으로 시작해 그것을 요약 정리하는 운문 형식으로 마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어린 석보는 아버지 세종이 지은 운문 개송 어린 청강지곡을 앞에 놓고 아들 수양이 지은 산문 석보 상절을 뒤에 배치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곧 석보 플러스 월인이 일반 불교 경전의 형식이라면 조선 대장경의 효시는 월인 플러스 석보의 형식으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네, 또 이것도 이 석가, 제가 오늘 뭐 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이 글에 이 석가열의 행적성이라는 책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이걸 우리 월은 조실 스님께서 석가열의 행적성 번역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석가열의 행적성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선대장경은 원래 불교 경전의 형식과 반대로 부처님의 설법 더하기 개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쓰신 개송을 앞에 자리에 놔두고 부처님에 대한 그 법문을 뒤로 아들이 쓴 법문을 뒤로 한 그런 이제 개송 더하기 법문의 형식이 이제 월인 석보이다. 원래는 석보 월인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또 원장님. 월인석보 서문에서도 보았듯이 조선시대 글쓰기는 부처나 왕, 윗사람을 지칭할 때는 항상 문장 처음, 제일 앞에 써서 존대를 하고 그 다음 문장은 한 줄을 띄우거나 한 칸을 내려 쓰는 등 엄격하게 대우를 지켜 나간다. 월인석보의 형식은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기록하며 조선 대장경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고 있다. 네, 이 월인석보를 만든 다음에 능엄경언에 뭐 아미타경언에 뭐 반야신경언에 원각경언에 금강경언에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월인석보에 그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 훈민정음 불경을 이제 간행하는 그런 이제 또 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대를 하기 위해서 어, 새로 쓰기잖아요. 옛날 글씨는. 그래서 내 이름을 앞에 쓰고 내가 그런 다음에 뭐 아버지 누가 뭐 왕 누가 뭐 이거 뭐 부처님 누께서 뭐 이런 말을 불경스럽다고 내 나라는 거 밑에 안 썼어요. 칸을 바꿉니다. 줄을 바꿔요. 그런 식으로 존대를 지켜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은 청강지국 1장은 받고 석보상절 그럼 1권의 첫 장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석보상절 제일이 아니라 월인 청강지국 제일인데 이거 잘못됐어요. 기일 외외 석갑을 무량무변 공덕을 겉겁에 어느다 살바리. 지금 이게 몇 쪽입니까? 97쪽에 이 석보상절 제일을 월인 청각 제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 외외라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한자죠. 그 매산이 위에 있고 이 위자 비슷한 게 있고 근데 여기 외외는 높고 크다는 것이다. 석가불 석가모니 부처님 무량무변 공덕 겁겁의 어느다 살바리 그다음에 가장자리 변은 갓이다. 가장자리에 가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인청광지국 제일 다음에 석보상절 제일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월인청광지국과 석보상절을 합편해서 두 글자씩 떼어내서 월인석보 제목으로 결합한 거, 그 다음에 그 순서로 책을 엮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네요. 월인청강지국 제일하고 월인청강지국 설명한 다음에 석보상절 제일 해놓고 기일 외외석갑을 고치지 마세요. 어, 그래서 원전 대조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월인청강지국 제일 다음에 이제 석보상절 제일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월인청강지국 일장이 나왔다. 그 첫 번째 노래가 높고 크신 석가모니 부처님 외외 석갑을 무량무변 공덕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없는 공덕 무량무변의 가가 가장자리가 없는 끝이 없는 공덕을 아무리 오랜 영겁의 시간이 있어도 음, 어떻게 다 여쭈어 음, 음, 설명하오리까. 부처님의 공덕은 한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양주동이 지은 그 어머니 노래, 어머니날 노래, 뭐, 뭐 어머님의 사랑은 뭐 가히 없어라, 뭐 이런 노래, 가히 없어라 할 때 이 가 없는 이런 거 생각나시죠? 어, 요거는, 이현실 보살님, 부처님의 크신 공덕 읽어주세요. 부처님의 크신 공덕은 아무리 설해 보아도 겐지스 강의 모래알 만큼도 표현할 수 없나이다 하는 뜻이다. 그리고 주석에 해당하는 뜻풀이 외외는 높디 높고 크디 큰 모습이라는 것이요. 견은 가장자리 끝 한계라는 뜻이니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한계인 태산보다 더 높고 우주보다 넓은 경지의 부처를 찬탄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음. 겐지스강의 모래알이 항아예요. 겐지스강은 항아라고 하고 모래가 이제 모래사자죠. 그래서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이 항아사예요. 그다음에 2장은 제가 이제 1장, 2장이 같이 있어요. 기이는 2장 두 번째 노래 세존의 살보리니 만리외의 일이시나 눈에 보는가 너기 잡아 소셔. 만리외는 만리바뀌다. 세존의 말 살보리니 천재상의 말이시나 귀에 듣는가 너기 잡아 소셔. 이 말도 발음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음. 이장의 노래가 세존일 살보리니 말리 외의 일이시지만 눈에 보는가 여겨 주십시오. 세존의 말 살보리니 천재상의 말이시나 귀에 듣는가 여기사가 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은 어, 세존이 하신 일을 말씀에 올리겠으니,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계신 곳은 말리박,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바로, 인도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이 책이 잘 써지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의 일대기를, 우리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듯이 눈앞에 잘 펼쳐 놓듯이 그렇게 이 책을 잘 쓸 수 있도록 발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리 외는 만리 바뀌다. 그리고 세존이 하신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여쭈어 올리겠으니
천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때 천년이라는 건 아주 오래전 옛날의 말씀이지만 천년 전에 했으니 얼마나 멀리 있어요. 우리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한 얘기도 들리지 않지만 바로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부처님의 음성이 네, 바로 내 귀에서 귓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세요라는 발언문이에요. 천재상은 천년보다 위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현실 보살님 계속 읽어주세요. 월인 청강지국 2장은 석가모니 부처의 행적과 설하신 법문을 이제부터 책으로 쓰겠으니 조선에서 만리 밖의 먼 나라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고 이미 인멸하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부처님의 법문을 책에 적지만 지금 바로 귀에 들리는 것처럼 가피를 내리셔서 살아계실 때 부처의 모습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발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2장까지는 석가모니 부처에 대한 찬탄과 훈민정음 창제 첫 사업인 조선불교 대장경의 성공을 기원하는 서시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발언문이기도 한 월인 청강지곡의 이 두 수는 지금까지도 저절로 외워지는 내 젊은 날의 신심, 나는 찬불가이기도 하다. 언젠가 이 아름다운 노랫말을 다시 21세기에 울려 퍼지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여러분도 모두 함께 K-팝으로 부르는 월인 청강지곡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서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네, 최소한 법련사하고 봉선사에서는 이 1장, 2장이 노래가 불려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작곡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찬불가에다가 그 이제 곡을 얹어서 불러봤었죠. 그것도 이따가 혹시 있으면 찾아서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오늘 일찍 끝나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이상형 구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석고상절 이야기 8번째는 시달타 태자의 이상형 찾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상형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음, 어, 저는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가연동에 살았어요. 서울에. 어, 우리 그 동네에 아이스케이크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날에 그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시면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밤에 그 한 저녁 8시쯤이나 밥 먹고 그 아이스케이크 공장에 아이스케이크를 사러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 손이 굉장히 크고 따뜻하고 편안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30대 중후반에는 거의 뭐 결혼할 생각이 그때까지 없었고 그때는 그 정도면 지금 뭐 한 50살쯤 되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냥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남편을 만나서 처음으로 손잡았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 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달타 태자의 이상형 어떤지 이제 어느덧 홍기가 찬 시달타 태자가 심신이 완벽한 이상형을 옥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장석의 딸인 구이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서부터 이 구이를 배필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그 준수한 청년들과 겨루기 시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자의 배우자 구하기.
시달타 태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이상형을 찾아요. 처음에야 그냥 아버지 정반왕과 신하들의 뜻에 따라서 시작된 배필 찾기가 실제 작업에 들어가자 시달타 태자는 자기의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그 당시의 이상형은 꽃같이 아름다운 여자, 옥녀의 모습으로 대표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이제 옥녀가 7보, 7가지 보배에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했었어요. 배우자의 그로서의 옥녀 이상형은 어떤지, 그 당시 사람들의 미인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면서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석고상절 권3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월인청강지곡 또 다른 한문 불경 경전을 참조해서 다양한 프리즘으로 채색되는 이 석고상절 3권의 내용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 역사들과 석종 장자들이 그 정반왕께 사례였다. 살보대라는 말, 아래였다, 여쭈었다 보다는 그냥 제가 약간 고어체 말투를 썼어요. 태자께서 부처가 되시면 전륜 상황의 자손이 그칠 것입니다. 태자께서 출가를 하시면, 결혼을 안 하시고 출가하시면, 이제 왕손이 끊어질 것입니다. 정반왕이 이르셨다. 어떤 이의 딸이어야 시달타 태자의 배필이 될 수 있으려뇨. 그 석종 장자는 석가족의 어른들이에요. 이렇게 태자가 지난번에 스승이 2권을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64권이 있는데 어째서 2권만 가르치느냐 하면서 64권을 쭉 읊는 그런 공부를 했었죠. 그 태자가 가르치는 스승보다 뛰어나고 매사에 비범할수록 정반왕과 신하들은 이제 태자가 출가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빨리 장가를 보내야겠다. 혼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담은 월인청강지곡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우리 지금 1장, 2장 공부했는데 여기 36장이에요. 석종이 말씀드리기를 태자가 출가하시면 자손이 끊어질 것입니다. 아버님 정반왕이 이르시기를 누구의 딸을 골라서 며느리 되게 하리요. 뭐 이렇게 뮤지컬 노래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 태자의 이상형은 태자가 금으로 여자의 모습을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덕생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써서 이와 같아야 부인을 삼겠다라고 했으니 이런 여성이 과연 이 생의 존재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죠. 왕이 좌우에 있는 신하들 중에 범지를 시켜서 그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찾아보라고 하셨다. 좌우 범지는 왕의 양쪽에서 왕을 따라 움직이며 보필하는 사람이다. 부처의 협시보살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범지는 바라문의 뜻이에요. 범사, 범지, 바라문, 브라흐만 다 같은 말입니다. 무엇보다 태자의 이상형이 궁금하지 않은가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는 어떻게 써놨나, 불설보요경이라는 한문경전을 찾아봤더니, 태자의 이상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종합하면, 외모는 자마금 같이 빛나고, 막, 얼굴에서 보석처럼 막 이렇게 광채가 나나 봐요. 마음은 깨끗해서 허공과 같이 넓고 그리고 조용하고 꼭 알맞은 말만 해야 하며 인자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술이나 맛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탐진치를 벗어나고 친구의 삼업이 어긋나지 않는 품성을 갖추고 생김새는 옥녀처럼 생겨야 이상형이라고 했대요. 그 당시에. 이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 갖추고 계시나요? 자막은 같이 안 되네요. 빛나시나요? 갑자기 이러니까. 어저께 그 모인 8개 나라의 그 여성들이 전부 다 한국 화장품에 막 그 열광을 하면서
그 화장품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가 그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서 사면 비싸진 않죠. 요새 홈쇼핑 같은 데서 얼마나 싸고 좋은 것들을 많이 줍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는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 나눠줬는데 너무너무 한국 화장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뭐 사다 줄 수 있느냐, 네가 한국 갈 때 내가 돈을 주겠다, 뭐 이래서 나 이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해볼까? 막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제 만난 사람들이 이제 반은 다 이제 젊은, 이제 그 여자 교수들이거나 남자 교수들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와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60대가 이제 저 포함 3명인데,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내 나이보다 덜 들어 보인다면서 한국 화장품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광채가 나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동생한테 화장품 사서 소포로 보내라고 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또 터키라는 나라가 요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모든 소포에 거의 폭탄 같은 세금을 붙여요. 그래갖고 만약에 뭐 화장품 한 개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여기 올 때까지 한 10만 원, 10배 정도는 붙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보내달라기도 그렇고, 터키에서 살 수 있는지, 제가 또 이제 터키 한인 그 교민한테 물어봤더니, 애터미하고 한스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안 쓰는 거라서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 외모에서 빛이 난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에는 뭐 빛은커녕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가 결혼할 상대를 처음 만난 순간 그 사람한테서 뒤에 후광이 비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달타 태자도 그런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 세상엔 이런 사람이 없지.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해요. 뭐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지 바라문이 한 옥녀와 같은 여성을 만나고 돌아와서 정반함께 살해했다. 집장사역에 따님이 계시더이다. 정반왕이 말씀하셨다. 만일 태자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 딸을 고르게 하리라. 하시고 나라의 고운 여자를 모두 태자의 강당에 모이게 하셨다. 이것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태자야 뭐 마음에 들든 말든 그 범지 바라문이 골라온 여자가 정반왕의 마음에도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태자가 싫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딸을 며느리 삼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일단 나라 안에 예쁜 이제 교수들을 다 태자가 공부하는 강당에 모이게 하셨다. 그 이상형인 옥녀와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집장석의 딸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집장석은 빨리 말로는 안다빠니 샤까 의역하면 속가족 어, 의역하면 석가족 사람으로 이름이 집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다는 지팡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석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불보능직경이라는 한문 경전 13권에는 집장석이 큰 부자로 돈과 비단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구담이라고 하였다. 부다미를 이제 속보상절에서는 구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 구이는 또 월인속보 1권에 있다가 나중에 나올 텐데 이제 그 전생에 그 부처 석가모니가 선해보살로 있었을 때 만나게 된 세세상생 부부의 인연을 이제 이루게 된 여성이 구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석보상절에서는 야수다라로 나오는데
그 여러 경전을 취합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3권에는 구이로 나오고 석고상절 6권에는 야수다라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보실 거예요. 정반항은 아들 시탈타의 의견보다 범지가 찾은 배필감을 중시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범지의 의견은 곧 정반항의 의중에 맞는 사람일 테고 가문과 왕위를 계승할 자손이 중요하니까 시탈타의 의중보다는 왕의 시아버지의 의중이 중요했다는 대목입니다. 왕실로서는 태자의 아내이기에 앞서서 왕실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었음을 월인청강지곡의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강당의 강은 글을 읽어 뜻을 찾는 것이니 강당은 글을 읽어 뜻을 찾는 집이에요. 협주, 세주의 풀이이고 학당이 글 배우는 집이고 강당은 글을 읽고 뜻을 찾는 공부를 하는 집. 이렇게 학당과 강당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요즘 강당은 뭐 다 무슨 뭐 졸업식이나 하고 뭐 그 축제 할 때 사람들 모이는 곳으로 쓰이고 있죠. 태자, 시달타 태자 이상형 구이를 드디어 만납니다. 그때 집장석의 딸 구이도 강당에 왔어요. 태자를 뚫어지게 봅니다. 태자가 웃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 중에서 수정을 건네주셔요. 구이가 사례였다. 저는 보배를 아끼지 아니하고 공덕으로 장엄합니다. 이 한마디로 올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시달타 태자가 마음에 들어 하죠. 그런데 구이가 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따위 수정구슬 따위로 나한테 환심을 사려 그래? 나는 보석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덕으로 꾸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여성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인은 고피크를 음역한 이제 구이, 구비가, 조비, 부파 여러 가지 음역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번역하면 수호지, 예, 그 어떤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경지, 그 다음에 부장, 장애를 덮는, 그 다음에 명령, 그러니까 이제 밝을 명자니까 뭐 어질다라는 뜻도 되고 철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일설에는 야수다라의 별명이라고 하는데 석고상절 6권에서는 야수다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이가 태자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 배필이 되는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구이의 거칠 것 없는 당당한 태도 그리고 태자에게 대하는 첫마디로 반박의 태자를 매료시킵니다. 음, 일단 시탈타가 태자라고 해서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빨아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빨아들일 뜻이 그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석가보에는 한문경전에 시달타 보살을 자세히 보시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보살 목, 미, 증, 순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첫눈에 반한 거예요. 빨려들시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 머리에 떠오르시죠? 그러자 태자도 마음에 들어서 웃으며 자신의 보배인 수정을 꺼내주며 호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집지보영이 전구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 경전에는 정반항이 미리 준비한 많은 보배를 거기에 모인 처녀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그런 경전도 있어요. 여기서 수정 보배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태자가 가지고 있다가 주는 그런 보배로 나타나죠. 그런데 구이는 그런 보배, 수정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보배를 소중히 여기거나 아끼지 않고 그보다는 내가 하는 공덕으로 나를 장엄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사치품으로 나를 꾸미기보다 나의 인품과 행동 거지에서 우러나오는 공덕으로, 공과 덕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끼지 않는다는 석가보에서는 탐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다들 이 수정보배 보배 따위로 나를 꾸며야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뭐 다이아몬드를 손에 걸치고 뭐 명품 스카프를 뭐 명품 선글라스를 뭐 명품 가방을 뭐 이런 걸 들어야 나를 잘 꾸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거 하나 없이 나는 나 자체로 명품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을 사려고 밤새 줄 서는 기사가 마침 그때 나왔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한방 멋지게 날리는 이 그 대사, 진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멋짐과 당당함에 매료되지 않을 사람이, 않을 남성이 있을까? 태자는 구이야말로 자신의 배필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구이에게 장가들기 위한 한판 겨루기, 경쟁에 돌입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월인청강지곡은 이렇게 37장에서 노래를 해요. 태자가 배필의 모습을 금으로 된 상으로 만들어 부덕을 쓰십니다. 집장석의 딸이 금상의 모습과 같으셔서 수정을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석보상절에는 부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왕이 범지를 이 각시집에 보내셨다. 집장석이 말하였다. 우리 가문에서는 제주를 겨루고 나서야 사위를 맞습니다. 이 시달다 태자의 장인도 또 만만치 않아요. 뭐 왕자라고 해서 우리 딸을 뭐 호락호락 내줄 줄 아느냐? 네 재주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판단한 후에 우리 딸과 결혼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시달타에게 물으셨어요. 제주를 겨루겠느냐? 태자가 대답했어요. 겨루겠습니다. 왕이 북을 쳐서 제주결을 사람을 다 모으라고 하시고 명령하셨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신문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 보신각 종을 친다든지 이렇게 큰 북을 그 사대문에 걸어놓고 사람을 모이게 했다고 하죠. 제주 겨루기에서 이긴 사람이라야 집장석의 사위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시달타 태자는 구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기꺼이 한판 승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출가해서 붓다가 될 것을 걱정한 아버지 정반항과 좌우 신하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집장석 가문도 예사롭지 않죠. 상대가 그 나라의 왕이고 왕자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훌륭한 사회 선발 대회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정반환과 시달타 태자가 또 호응을 하셔서 전국의 쟁쟁한 청년들과 전국 겨루기 대회를 이제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묘미,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해주는 이야기꾼이 있었고, 무성영화 시대에는 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전국의 어여쁜 아가씨들이 커다란 강당에 모여서 우리 지금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걸 열고 또 전국의 늠름한 청년들이 기량을 겨루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 이걸 정말 무슨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멋질까요? 당시 정말 이렇게 왕이나 태자도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결혼을 했을까? 태자의 승리가 예견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그러나 하여튼 누구나 그려볼 수 있는 공명정대한 이야기 전개에 빠져들게 되고 말죠. 태자가 이미 전륜 상황의 제목이요. 그 누구와 겨루어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본 행지경에는 태자가
놀기에만 빠져서 학문과 기회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집장석이 과연 이런 왕자한테 내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을까 의심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토록 어여쁜 선남선녀의 만남도 유쾌하고 혼사의 과정도 축제처럼 펼쳐지는 이 내용이 어린 청강지곡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38장에 집장석이 사위를 고르는데 태자의 재주를 못 믿어 임금의 말을 거스르니 아버님이 태자를 의심하시어 겨루기 여부를 묻고 정반항해요. 아버님은 나라의 사람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다음 이야기는 스케일도 장대한 코끼리 던지기 대회, 뭐 씨름, 활쏘기 명사수 대회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모두 타임머신을 타고 카필라 국으로 떠나 보십시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딱 맞았어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일당백으로 같이 참석하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어, 한 줄씩 카톡에 소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